아무튼 좀 얘기를 이어나가자면 지금 미 해군은요 항공모함 운영이 100년이 지났습니다. 103년인가 104년인가 그쯤 됐을 텐데, 그럼 꽤 오랜 시간 동안 항공모함을 운영한 거잖아요. 심지어 100년 이상이란 시간 동안 항공모함 운영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 운영을 했다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아르헨티나도 항공모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심지어 영국도 항공모함 운영을 잠깐 포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항공모함이라는 물건 자체가 엄청 비싼 물건이다 보니까 미국이 100년 동안 유지하는 게 정말 대단하긴 하거든요. 처음부터 미국이 그렇게 삐까번쩍한 항공모함 만든 건 당연히 아니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그 끝은 매우 장대한 게 미 해군 항공모함 변천사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무려 자기네들도 이제 첫 번째 항공모함이라서 CV1이거든? CV1 랭글리의 특징이 뭘까? CV1 랭글리의 특징은 이착함 쪽이에요. 무슨 소리냐? 이때 항공모함은요, 가장 문제가 이착함이었어요. 어떻게 이착함을 시킬 것이냐. 이착함을 할 때, 특히 착함을 할 때 연돌 문제였어요. 무슨 소리냐? 자, 여기 항공모함을 보면 아시겠지만 연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공모함에 항공기가 착함을 할 때 이 배기 연기가 시꺼매가지고 시야를 가린단 말이야. 그게 착함할 때 엄청나게 부담이 됐대요. 자, 영국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 연도를 높이 올려서 착함할 때 배기가스가 파일럿의 시야를 안 가리게 하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일본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지 말고 연기를 갑판 아래에다가 뿌려가지고 시야를 안 가리게 하자. 실제로 이때도 일본은 보면은 하향시 연돌이었어요. 이게 이제 일본 최초의 항공모함 호쇼인데, 잘 보면은 연돌이 아래로 깔려 있어요. 이때부터가 하향시 연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때 당시에는 이게 합리적인 조치였습니다. 일본 애들이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하향식 연돌을 한 게 아니야. 이게 이때 당시에 가장 합리적인 설계안 중 하나였어요. 이거는 놀랍게도 영국도 그랬습니다. 영국의 최초의 항공모함이라고 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퓨리어스인데, 퓨리어스도 보면은 연돌이 아래에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 설계예요. 근데 문제점이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연돌이 아래에 있으면 생기는 문제점을 다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연돌이 아래에 있으면 당연히 승무원 거주구역에 연돌이 지나가기 때문에 승무원 거주구역에 문제가 발생한다 다 이러잖아.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한 편이었고, 영국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미국도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미국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혁신적인 나라였거든요. 어떤 아이디어를 택했냐. 자, 랭글리는 이거 자세히 보면은 상향식 연돌이잖아요. 이렇게 연돌이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와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거 내려갈 수 있어요. 이 연돌 내려가요. 여기 관절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내려가요. 가변 연돌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항해할 때는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고, 이제 항공기들이 착함한다 그럴 때는 연돌이 이렇게 수평하게 내려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야를 안 가리게. 이게 이제 미국의 최초의 항공모함인데, 최초의 항공모함 때도 이런 디자인을 택했다. 자,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최초의 항공모함입니다. 얘를 경락고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경락고도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항공기를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항공모함은 뭐냐? 마침 이제 다음 항공모함을 만들 타이밍에 전 세계가 해군 군축 조약을 맺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전함들을 폐지를 했어야 됐었어. 미국은 얘를 없애라고 강요를 당했죠. 선체는 거의 다 만들었는데 이제 뭐 의장공사나 이런 걸 안 한 상태였어.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야.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개조를 했습니다. 그 개조를 한 배가 뭐냐? 렉싱턴급 항공모함입니다. 그 항상 칭찬하는 그 배입니다. 얘의 특징은 일단 연돌이 대형화돼서 상향식 연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렉싱턴급 항공모함은 두 척입니다. 그래서 CV2 렉싱턴, CV3 사라토가예요. 이 두 척이 태평양 전쟁에서 미 해군의 주축 중 하나였죠. 이 렉싱턴급의 특징은 뭐냐? 일단 첫 번째로 패스식 경납고, 그리고 거대한 연돌, 그리고 거대하게 큰 경납고입니다. 배수량이 얼마냐면 만재배 수량 기준 48,500톤이에요.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항공모함을 만들었냐? 류조, 얘 10,000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허미즈 13,000톤. 다른 나라들은 한 10,000톤 커봤자 이제 20,000톤 이제 겨우 넘어가는 타이밍이었는데, 미국은 무슨 40,000톤짜리를 지 혼자 딱 만들어버려.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건데, 이때 당시에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 뭐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순양전함을 폐기 처분하기 아깝다고 해서 그거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해서
이렇게 거대하게 된 게 첫 번째 어디인데, 사실은 렉싱턴급 항공모함을 건조할 때부터 미국은 항공기는 무조건 거대해진다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얘가 1927년에 건조된 배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세계는 항공기를 적재할 수 있을 정도의 배수량을 가진 항공모함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미국은 아니다, 항공모함은 미래에 무조건 더 커진다, 기술 발전으로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다, 거대화된다, 그리고 거대화된 항공기를 수용하기 위해선 항공모함도 거대해지는 게 맞다 라고 이제 선견지명을 발휘해서 건조된 배입니다. 심지어 경납고도 단층으로 엄청 커요. 그래서 이제 위에 공간이 엄청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주기를 이렇게 해요. 엄청나게 넓죠. 천장이랑 높이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 당시 기준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거예요. 제가 이제 렉싱턴급 항공모함이 나올 때마다 항상 칭찬하는 게 미래를 내다본 설계, 그리고 두 번째로 항공모함으로선 최초로 터보 일렉트릭을 사용했어요. 터보 일렉트릭이란 뭐냐, 기존에는 물을 끓여가지고 그 뜨거운 증기를 터빈에다 쏴가지고 터빈의 회전력을 프로펠러랑 직결해가지고 배를 움직이는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말고 터빈을 돌려가지고 그걸로 전기를 만들자, 발전기를 만들자, 그리고 그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모터랑 연결해가지고 프로펠러를 돌리자라는 개념으로 이 렉싱턴급 항공모함을 건조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항공모함은 후진 성능도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극성만 뒤집어주면은 바로 프로펠러 반대로 돌잖아요. 그래서 이 렉싱턴급 항공모함 후진 속도도 굉장히 빨랐답니다. 18노트까지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CV2, CV3가 나왔고요. 문제는 그거였어요. 이 렉싱턴급 항공모함이 어쨌든 간에 내부 경납고가 좀 비효율적으로 설계된 건 사실이거든요. 배수량은 큰데 배수량만큼의 함재기 탑재량은 아니었습니다. 얘보다 배수량이 3분의 1이 돼도 렉싱턴만큼 함재기를 적재할 수 있는 애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CV4 레인저입니다. 이 레인저급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얘가 17,000톤인데 렉싱턴급 항공모함만큼 함재기를 탑승시킬 수 있어요. 최대 86기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렉싱턴도 86기를 탑재했어요. 배수량은 거의 3배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냐. 비결은 여기 구멍 뚫린 거 보이죠? 군함에서 경납고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배가 있어. 다 여기에는 이제 어떤 이제 섹터들이 있어요. 이게 경납고예요. 이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경납고에 사용된 이 공간이 낭비잖아요. 만약에 이 공간을 경납고로 만약에 활용하면은 훨씬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잖아. 레인저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자, 일단 선체를 만들어요. 여기 위에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항공갑판을 깔아. 여기 전체를 경납고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지잖아요. 그게 레인저예요. 선체가 여기 있잖아요. 이 선체 위에 한 층을 더 만들어서 경납고로 만들고 그 위에 항공갑판이 있는 방식이에요. 이 설계 방식을 렉싱턴급에 만약에 비유하자면, 지금 렉싱턴에 지금 항공갑판 있잖아. 여기가 경납고가 되고 여기 위에 한 층 더 쌓아 올린 거예요. CV4라는 그 넘버링과 다르게 직계 선조는 랭글리거든요. 랭글리에서 있었던 가변식 연돌이 얘도 계승이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이잖아. 요거는 항해할 때 그냥 연도를 수직으로 세워서 항해한 거고요. 얘가 파일럿들이 착함을 할 때는 가변 연돌이라서 내려와요. 아까 이제 랭글리처럼. 이 항공모함 4척을 만듦으로써 미국은 항공모함을 만들 때는 어떤 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첫 번째로 연돌. 렉싱턴급처럼 함교를 최대한 높여가지고 상향식으로 만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레인저처럼 연도를 저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방식으로는 조금 문제가 생긴다. 대신에 경납고는 레인저처럼 만들어야 되더라. 왜냐? 레인저처럼 만들면은 같은 배수량에서 경납고 넓이를 최대한 뺄 수 있어요. 미국은요, 단 한 번도 영국이나 일본처럼 복층식 경납고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배가 단층식 경납고예요. 대신에 단층식 경납고를 사용하는 만큼 복층식 경납고보다는 이론적으로는 그 함재기 적재량이 적을 거 아니야.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은 최대한 경납고를 넓게 뺀다라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만든 배가 뭐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리고 모두가 아는 그 항공모함을 만들었습니다. 요크타운급입니다. 요크타운급 하면은 뭔지 모르겠잖아요. 하지만 엔터프라이즈라고 해버린다면? 아이 뭐야 이건 잠깐만 이 엔터프라이즈가 아닌데 잠깐만 이 엔터프라이즈가 아닌데 하지만 엔터프라이즈라고 한다면 어떨까? 자, CV5, CV6 그리고 CV8은 요크타운급 항공모함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활약한 레전드들인데
아까 말했듯이 개방형 경납고에 단층식 경납고, 연도를 최대한 높게 빼가지고 항공기가 착함을 할 때 시야에 가리지 않도록 배려를 했고,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캐터펄트는 없었어요. 캐터펄트가 추가가 됐고, 굉장히 전설의 레전드인 항공모함이다. 이때 당시도 해군 군축조약의 시절이었거든요. 항공모함 배수량에도 당연히 리미트가 걸려 있었어. 요크타운급을 3척을 만들고 항공모함 배수량이 짜투리로 남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배로 만든 게 와스프급이에요. 얘는 CV7이에요. 얘도 약간 생긴 게 요크타운이랑 닮았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로 닮은 게 맞습니다. 요크타운급을 베이스로 염가형으로 만든 게 와스프거든? 그래서 엘리베이터 크기나 뭐 이런 것도 작아요. 와스프급에 의의가 하나 있는데 그 의의가 뭐냐? 엘리베이터입니다. 이게 와스프의 측면 엘리베이터거든요. 실험용으로 그냥 있는 개념이고 발판에 가까운 개념이었잖아요. 경납고에서 보면은 요런 식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엘리베이터를 요런 식으로 해서 측면에서 뺀다? 처음 시도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와스프에서도 요런 거 잘 안 썼대요. 그냥 이런 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도 경납고로 항공기로 옮길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그냥 한번 깨닫는 약간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다. 요게 의의예요. 요거 빼고는 모든 게 다 단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크타운급만큼 경납고에 함재기를 많이 채울 수 있었는데 그 대신 얘가 염가형이라 했잖아요. 방호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이제 어뢰에 대한 방호력을 많이 깎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와스프가 어뢰에 피격돼서 죽었죠. 지금까지 얘기한 게 CVA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슨 배냐? 우리 쇼미더머니를 할 때 항상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배, 에식스급 항공모함입니다. 진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미 해군의 시작이에요. 참 잘 빠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배예요. 에식스는 진짜로 이전에 건조했던 미국의 항공모함들을 총 집대성한 그런 배예요. 일봉들 같은 경우에 에식스급 항공모함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항공모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게 깨닫고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에식스급 항공모함을 만들었다. 에식스급 항공모함의 건조에 우리 일본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해서 아니고요. 에식스의 건조는 1941년 4월 28일이에요. 일본 때문에 만들었을 리는 없잖아. 어쨌든 에식스급 항공모함이고요. 36,000톤이고요.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측면 엘리베이터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미 해군이 측면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했어요. 이 측면 엘리베이터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실 에식스급이 최초는 아니고요. 와스프에서 먼저 사용해보고 야, 이거 이 측면 엘리베이터 괜찮더라, 사용해보니까 라고 결론이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발판 비스무리하게 만들지 말고 제대로 된 엘리베이터로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에식스예요. 그러면 왜 측면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냐? 그거는 아주 간단한데, 자, 요크타운을 보면은 여기가 엘리베이터거든? 여기 엘리베이터,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 여기 엘리베이터예요. 전부 다 엘리베이터가 내부에 있잖아. 만약에 항공 공습을 받아, 그래서 갑판이 개박살이 나,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도 당연히 피해가 크겠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데미지를 입으면 엘리베이터 기능이 멈춘단 말이야. 그러면 항공기 이용에 문제가 생기겠죠. 항공기 못 올릴 거 아니야. 실제로 태평양 전쟁 중에 엔터프라이즈가 동부 솔로몬전에서 피격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해야 됐을 때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상태에서 작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경납고에 있던 항공기를 위로 못 끌어올리잖아.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과달카날 섬의 핸더슨 기지 있잖아요. 이 항공대들이 이함을 하고 난 다음에 엔터프라이즈에 착함을 안 하고 핸더슨 비행장에 착륙을 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썼어요. 진짜 항공모함의 아킬레스건이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은 능력을 반쯤 잃는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안 만들 순 없죠.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경납고에 넣고 갑판에 끌어올리고 요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엘리베이터가 자세히 보면은 배 중앙에 있잖아요. 보통 이제 적 항공기가 공습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배 중심을 노리고 때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노리기 쉬운 곳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에식스급부터는 야, 그러면 측면으로 빼자. 측면으로 빼면은 피탄 범위 밖으로 나갈 거 아니냐.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여기 이 중앙에 갑판에 피격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엘리베이터는 측면에 있으니까 피격 확률이 줄어들 거 아니야. 엘리베이터 하나를 최대한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함재기들이 날개를 피면은 엘리베이터보다 큽니다. 그래가지고 함재기들의 날개는 무조건 접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크기 있잖아요. 이 크기에 항공기 크기가 제한이 된단 말이야. 딱
이 사이즈 안에 맞춰야 돼요. 내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근데 측면 엘리베이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측면 엘리베이터는 여기 밖으로 삐져나와도 돼요. 엘리베이터의 이 발판 면적이 조금 작아도 그거보다 큰 항공기를 입출입을 시킬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캐터펄트 2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캐터펄트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이때도 증기식 캐터펄트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증기식 캐터펄트가 아닙니다. 유압식 캐터펄트예요. 이때 약간 찐빠 보여줄게요. 이 에식스급 만들 때 야 굳이 항공갑판 위에서 이함을 시킬 필요가 있냐? 경납고에서 그냥 직접 이함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님? 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미국이. 그래서 진짜 이런 찐빠가 있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날렸어. 경납고에서 진짜로 이렇게 날렸어. 이런 찐빠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진짜임. 위에서도 이함시키고 이 경납고에서도 이함시키면 이론상 소티가 2배 되는 거 아님? 진짜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물론 그 제대로 된 무장을 싣고 이함을 하는 함재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정찰기 같은 가벼운 애들만 이함시키는데 사용을 했죠. 캐터펄트가 짧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짤 있잖아요. 이 짤의 주인공도 에식스급 항공모함입니다. 흔히 말해서 에식스급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냥 많이 만들었습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24척 건조했습니다. 일본은 이때 카게로쿠 구축함 24척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카게로쿠 구축함 24척 만들 때 미국은 에식스급 항공모함 24척 만들었다.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식스급 항공모함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갑판이 문제가 됐어요. 일단 첫 번째로 에식스급 항공모함까지는 갑판이 너무 내구도가 떨어졌어요. 이때 당시에 미 해군 항공모함의 특징은 선체를 먼저 만들고 선체 위에 경납고를 만들고 항공 갑판을 만든다는 개념이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장점은 넓게 경납고를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근데 단점이 뭐냐, 여기 위에 있는 항공갑판을 두텁게 못 만들어요. 당연하잖아. 선체 위에 올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선체 위에 여기에 모든 거는 구조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올라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볍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가벼웠어요. 그렇게 만들면 문제가 뭐냐면 갑판이 방어 기능이 없잖아. 경납고는 무조건 피탄데요. 물론 이때 미 해군의 경납고 자체가 개방형이다 보니까 경납고에서 폭탄이 터지더라도 그 포갑이 바깥으로 쉽게 배출되는 그런 구조라 가지고 피해가 국소적이었다라고 말은 하는데 어쨌든 경납고가 피탄이 되는 거 자체가 문제란 말이지. 사실은 피탄이 됐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항공 갑판에서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승무원들은 경납고와 선체 내부에 있잖아. 공습받았을 때 가장 안전한 방식은 폭탄이 외부에서 터지는 거예요. 외부에서 터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공 갑판을 두텁게 깔아야 돼요. 그거 제일 잘한 게 사실은 영국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에 러스티급이 있습니다. 이게 러스티급이에요. 보통 일러스트리어스급이긴 한데 그냥 러스티라고 해요. 러스티급 같은 경우에는 장갑 항모거든요. 갑판이 장갑이 두텁게 깔려 있어가지고 500파운드 폭탄까지는 방어가 가능한 그런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러스티급들은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많이 얻어맞고도 버텼어요. 러스티급들이 피탄을 안 당해가지고 생존한 게 아니라요, 그냥 배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서 잘 견뎠어요. 실제로 일러스트리어스급은 폭탄 3방 맞았나?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개방한 경납고 쓰는 거 굉장히 좋은 선택이 맞았어요. 근데 피탄 됐을 때 피탄 대응이 좀 어렵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한 급부터는 갑판에 장갑을 깔자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결론에서 나온 게 미드웨이급이에요. 미드웨이급 항공모함입니다. 워십 하시는 분들은 절대 미드웨이라고 안 해요. 중항로라고 하지. 기존 미국의 항공모함 건조의 마침표예요. 기존까지 미국의 건조 방식은 아까도 말했듯이 선체를 만들고 그 위에 경납고를 만들고 항공갑판을 깔았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미드웨이급이 마지막이에요. 이 이후부터는 이제 미 해군의 항공모함은 이제 아예 다른 방식으로 설계돼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설계되는지는 계속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생긴 장점이 뭐냐, 항공 갑판에 공습이 없더라도 계속 충격을 받습니다. 왜 충격을 받냐, 항공기가 계속 착함을 하잖아. 지상의 활주로처럼 스무스하게 이렇게 랜딩하는 것도 아니고,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통제된 충돌이라고 하잖아. 쾅 하면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뭐 함재기도 그만큼 데미지를 받지만 이 항공 갑판의 이 갑판도 데미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가벼운 프로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충격에도 견뎠어. 근데 문제는 항공기들도 점점 무거워져서 기존에 있는 갑판으로는 대처가 안 됐단 말이에요. 미국 최초로 갑판에 장갑을 두른 그런 항공모함이지만
겸사겸사 항공갑판의 내구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제트기까지 운영이 가능했다. 미드웨이는 심지어 F-14 호넷까지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미드웨이급 보면 자, 이렇게 개량이 됐고 한 번 더 개량된 게 이겁니다. 개량이 정말 많이 된 항공모함 중 하나예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 미드웨이급 항공모함은 제트기를 운영할 수 있었지만 제트기 운영에 최적화되진 못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의의면 의의인 게 앵글드 덱 경사갑판을 나중에 적용해가지고 이 경사갑판 쓸만하더라 라는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드디어 배수량이 45,000톤이 넘었어요. 아까 말한 렉싱턴급 항공모함이 만재 배수량이 42,000톤이었거든요. 드디어 미드웨이급부터 렉싱턴급 항공모함의 배수량을 넘었습니다. 이 이상부터는 이제 언론에서 슈퍼캐리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 슈퍼캐리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뭐냐? 포레스탈급 항공모함입니다. 자, 이게 포레스탈급 항공모함이고요. 이 이상은 이제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이 이상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존나 힘들어 지금.